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사연을 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새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이성경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경입니다. 1985년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우리 가족은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의료계통에서 일하고 싶었다. 운 좋게도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지 직접 보게 되었다. 기본적인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했고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려 노력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집에 있는 약초로 직접 만든 민간요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하면서 나는 점점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선전했지만 내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08년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준수라는 젊은 남자를 만난 것이다. 그는 국경 근처에 살면서 가끔 중국을 오가는 일을 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중국에서 들은 바로는 남한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가난하고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가 몰래 가지고 온 남한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는 충격에 빠졌다. 드라마 속 서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풍성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그저 잘 만든 선전일 뿐일까?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준수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나는 점점 더 우리가 받아온 교육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지상낙원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리는 걸까? 왜 다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두려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눈을 뜬 이상 다시 감을 수는 없었다. 몇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억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 남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준수에게 내 결심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놀라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탈북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최악의 경우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준수가 알고 있는 브로커를 통해 중국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루트도 대략 파악했다. 모든 과정에 거액의 돈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준수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탈북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누군가 내 생각을 읽을까봐 두려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질 것이고 거짓말을 하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마침내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부모님께는 멀리 있는 병원으로 발령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껴안았을 때 이게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다. 어두운 밤 나는 준수와 함께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가방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넣었다. 두려움과 설렘,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끝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움직였다.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주저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준수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용기를 얻어 나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었다.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건너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모두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을 건너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도감, 두려움, 죄책감,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준수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서 붙잡히지 않고 태국까지 가야 했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 모든 과정이 위험하고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준수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이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그것이 내가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진정한 이유였다. 나 하나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자유를 위해. 이렇게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였지만 적어도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우리의 도주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준수와 나는 밤새 걸어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려 했다. 새벽이 되자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의 숲속에 숨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긴장감에 몸을 떨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수가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동안 우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 밤에만 움직였고 낮에는 숨어 지냈다. 음식과 물은 최소한으로 아껴 먹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몸을 맞대고 잠을 청했다. 마침내 브로커를 만났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험난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에 숨겨 베이징으로 데려갔다. 트럭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나이 든 노인들도 있었다. 모두가 같은 꿈을 안고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여정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다. 베이징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대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탈북 전 몰래 봤던 남한 드라마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현실은 TV에서 본 것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긴장했고 경찰을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베이징에서의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 버스, 기차, 때로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 번은 기차역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을 뻔했지만 다행히 브로커의 기지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조금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향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매번 긴장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밀림을 헤치며 걸어야 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다. 라오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라오스 당국에 발각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고 마지막 목적지인 태국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태국 국경을 앞두고 우리는 가장 큰 고비를 맞았다. 국경지대는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우리는 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생애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경험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어가는 동안 내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극적으로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떠난 것을 알고 있을까? 태국에서 우리는 경찰에 잦은 신고를 했다. 처음에는 불법 입국자로 취급받아 구금되었지만 곧 우리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태국 당국은 우리를 난민 캠프로 이송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가 나와 비슷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견뎠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도와주었다. 서류 작업과 인터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점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과 함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새로운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언젠가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으로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확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나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새로운 삶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리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언어도, 문화도, 사회 시스템도 모두 다른 이곳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압도되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북한에서 몰래 보았던 남한 드라마의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원에 도착한 후 나는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와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팠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언어도 큰 장벽이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영어나 외래어가 섞인 말들을 이해하기가 특히 어려웠다. 헬스클럽, 아파트, 리모컨 같은 단어들은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외국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매일 밤새로 배운 단어들을 외우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곤 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서울로 나왔을 때 나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원의 보호에서 벗어나 실제 한국 사회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찾아가려 했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다.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다행히 친절한 시민들이 도와주었지만 그때의 당혹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집을 구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복잡했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TM 기계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까지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했다.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는 하나하나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카페에 갔을 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다. 메뉴판에 적힌 아메리카노, 라테이, 에스프레소 같은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나는 집에서 커피 메뉴들을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는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은 또 다른 큰 산이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한국의 직장 문화나 업무 방식도 많이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회를 조금씩 배워갔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틈틈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했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나는 작은 동네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된 날,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직장 생활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의료 용어들은 물론이고 컴퓨터로 차트를 작성하는 일 등 모든 것이 새로웠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다. 내 말투나 행동이 가끔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면 위축되곤 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점심시간마다 의학 용어집을 펴고 공부했고 퇴근 후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웠다. 동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 선배 간호사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명절 때면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의 탈북 소식을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괴로웠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떳떳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다.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때로는 두세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이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3년째 되던 해 나는 큰 결심을 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기로 한 것이다.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했다.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야 했고 기초 지식이 부족해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끝에 나는 마침내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대학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언니나 이모로 불렸고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인생 경험을 강점으로 삼아 열심히 공부했고 실습 때는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의학 지식은 물론이고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다양한 능력을 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큰 병원의 채용 공고를 보았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과연 내가 큰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도전할 용기가 있었다. 면접 준비를 철저히 했고 당당히 내 이력을 설명했다. 북한에서의 경험, 한국에서의 적응기,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것들. 모든 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나는 그 병원에 합격했다. 큰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된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북한에서의 힘든 시절, 위험한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힘든 적응기.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나는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통일이 되면 의료 지원을 하러 고향에 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의 꿈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성장의 여정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꽃을 피워나갈 것이라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는 내 삶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직업적으로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탈북자 지원센터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나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센터에 연락을 했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의 서류 작성을 돕거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뿌듯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내 경험의 가치를 깨달아갔다. 나의 이중적인 정체성, 즉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을 모두 경험한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 봉사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 온 탈북자들의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센터에서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 탈북자들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의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탈북자로서의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관계자분이 나에게 제안을 했다. 지역 대학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그런 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생애 첫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 긴장감은 점차 사라졌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기. 내 인생의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다. 그들의 관심과 공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한 학생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기뻤다. 이 경험을 계기로 나는 더 적극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다.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가끔은 편견 어린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남북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강연 활동은 나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나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그들은 통일을 단순히 민족의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가끔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2년간의 활발한 활동 끝에 나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기로 한 것이다. 병원에서의 경력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살려 더 많은 탈북자들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었다.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다. 트라우마를 겪은 탈북자들을 상담하는 일은 정서적으로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센터에서의 활동은 나의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다. 나는 단순히 탈북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한국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과 탈북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북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모임, 북한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전시회,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나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나는 북한에 가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이것이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는 틈틈이 북한의 의료 현황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 10년 전 북한을 떠나올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몰랐다. 단지 생존을 위해 탈북을 결심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며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 곁에는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고 내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이해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남과 북, 탈북자와 한국인 그 어떤 구분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북한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화면에 비친 고향의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진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은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 순간 나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즉시 동료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돕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제구호단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탈북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기꺼이 돕고자 했다. 북한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너무도 크지만 그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도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많았다. 이 자리를 빌어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실태를 고발하고 하루빨리 변모하길 바라는 바이다. 내가 보아도 북한은 한참 멀었다. 김정은이라는 작자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죄 없는 북한민들을 살기 좋은 이곳 남한으로 하루빨리 놓아주길 바라는 바이다. 사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연자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